우리는 앞에 신뢰도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봤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준거 타당도 계수입니다. 앞에가 이제 준거 타당도라고 했기 때문에 준거 타당도 계수의 영향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거 타당도 거기 보다 보면 검사 점수가 있잖아요. 검사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외적 준거 점수가 있어요. 외적 준거 점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점수가 되겠죠. 이것과 검사 점수와 그 다음에 외적 준거 점수와의 관련성 또는요, 네, 예측성을 파악해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준거 타당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동그라미로 할까요? 자, 동그라미가 아마 두 개가 쳐질 겁니다. 왜요? 이것과 이것이니까 동그라미가 두 가지를 줄 거예요. 자, 영향 요인을 보면 되겠죠. 자, 영향 요인은 별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자, 이것도 네 가지가 있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를 보니까 표집 오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표본 오차, 샘플링 에러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대표성과 연관성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면 표집 오차가 커지게 되고 이 표집 오차가 커지게 되면 준거 타당도 계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표본의 대표성이 결여되는 경우 표집 오차가 커져서 이 타당도, 준거 타당도 계수가 낮아집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입니다. 자, 준거 측정치는 준거 검사, 여기 외적 준거 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의 신뢰도. 자,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 계수가 작아지겠죠. 수니까 작아짐이라고 쓸게요. 작아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입니다.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 자, 마찬가지 타당도가 낮으면 자, 마찬가지 타당도 계수가 작아집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X라고 하고 이것을 Y라고 했을 때 이 준거 측정치는 Y가 됩니다. 이 Y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으면 여기서 타당도 계수, 이것의 타당도 계수는 X를 말하는 거예요. 즉, 검사 점수의 타당도 계수가 낮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범위 제한이 있습니다. 자, 범위가 제한되면은 타당도 계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떠한 자료들이 검사 자료들이랄까요? 검사 자료들이 전체를 포괄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체를 포괄하고 있지 못한 경우 타당도 계수가 작아집니다. 타당도 계수가 작아진다. 그래서 짤막하게 범위 제한이라고 쓴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써드린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실력 따지기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교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번 들어갑니다. 신뢰도 측정 검사 신뢰도가 있습니다. 자, 이거 뭐죠? 예, 검사 재검사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검사 재검사법. 자, 의미.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2번 단점이에요. 단점의 별표.
의미는 우리가 앞에 다 썼어요. 동일한 사람에게 끊어요. 동일한 설문제를 서로 다른 시기에 2번 실시한 검사 점수들의 상관계수를 알아보는데 시간에 따른 안정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안정성 계수를 한다 했습니다. 검사 실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부분의 심리 검사에서 적용하기가 어렵고 반복 노출의 영향을 덜 받는 검사에서 적합한 것이다. 앞에서도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단점의 별표. 자, 우리가 이제 신뢰도 측정의 검사 재검사법의 단점을 작성할 때 4가지는 작성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2월 요가입니다. 검사 시간 간격이 짧은 경우의 박스, 짧은 경우 선행검사에 대한 기억에 따라 높은 상관이 나타나는 현상을 2월 효과랍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반응 민감성 효과, 검사 시간 간격이 긴 경우의 동그라미, 이건 반대로 길었을 때 망각이나 새로운 학습 요인에 의한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현상이 반응 민감성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측정 속성의 변화입니다. 측정 속성의 변화, 응답자의 연령이라든지 측정하려는 특징의 본질 등 끊어요. 시간 변화에 따른 영향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시간 변화에 따라서 측정 속성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 충분한 시간적인 간격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신뢰성 측정을 위해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끊어요. 시간 소요가 많이 된다는 거. 그게 바로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단점 위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검사 재검사법의 단점 4가지가 나왔습니다. 검사 재검사법은 의미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적인 텀을 둔 다음에 리테스트를 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하나, 둘, 셋, 4가지의 단점. 첫 번째 2월 효과입니다. 2월 효과. 자, 2월 효과는 거기 간단하게 시간 간격이 짧은 경우죠. 시간 간격이 짧은 경우. 자, 시간 간격이 짧으니 선행검사에 대한 기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에 의한 높은 신뢰도 나타나는 것을 2월 효과라 합니다.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반응 민감성 효과입니다. 반응 민감성 효과. 반응 민감성은 2월 효과의 반대로 시간 간격이 긴 경우예요. 시간 간격이 긴 경우. 자, 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망각이나 새로운 학습 요인에 의해서 낮은 신뢰도를 보일 수 있다. 망각 등에 의해 낮은 신뢰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낮은 신뢰도가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 민감성 효과입니다. 세 번째가 측정 속성의 변화입니다. 측정 속성의 변화입니다. 자, 측정 속성의 변화는 거기에 보면 연령이라든지, 연령은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측정하려는 특징의 본질 등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이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측정 속성 등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되어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거죠. 변화되어 신뢰도에 영향 끼침. 자, 마지막 4번째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소요됨. 자, 이것은 거기 나온 대로 신뢰도 측정을 위해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 간격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 측정 방법은 일정한 시간 간격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18번 신뢰도 측정 방법의 동형검사법이 있습니다. 동형검사법 개념 앞에서 잡았죠. 동형검사법의 동의어, 대안법, 복수양식법, 평행양식법이라고도 합니다. 의미, 유사한 형태의 가로 묶어요.
유사한 형태의 두 가지 이상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표본에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여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건 앞에서 제가 신뢰 측정 방법 쓰면서 개념 다 잡아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되고, 단점입니다. 유사한 형태의 두 측정 도구를 만드는 게 어렵다라고 했어요. 유사하게 만드는 게 힘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백문항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그 백문항을 유사하게 다시 백문항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유사한 형태로 만든 서로 다른 두 양식이 얼마나 유사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사한 형태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두 양식이 얼마나 유사한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이 두 가지네요. 그렇죠. 첫 번째는 유사한 형태의 두 측정 도구를 만들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사한 형태의 두 측정 도구를 만들었을 때 이것을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19번,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 오차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측정의 오차를 줄이면, 측정의 오류를 줄이면 신뢰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제가 좀 추천해 드릴게요. 신뢰도가 검증된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이용한다. 네, 1번 중요합니다. 1번 쓰십시오. 신뢰도가 검증된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쓰면은 측정 오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측정자의 태도와 측정 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2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측정자가 태도를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측정 방식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일관성이 중요해요. 그 일관성이 있을 때 신뢰도는 올라가고 측정 오차는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도 체킹해 주시고요. 검사를 실시한다든지 채점을 할 때, 그렇죠, 표준화하는 게 좋아요. 그게 바로 1번과 연관성이 있어요. 표준화된 측정 도구는 채점이라든지 검사 실시가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문항은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4번 체크하시고요. 자,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문항이 모호해요. 어떤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좀 복잡하게 써졌다든지 문항이 모호하게 써졌다든지 그러면 그런 문항은 제거하는 게 좋아요. 자, 문항수를 늘리는 게 좋다. 제가 앞에서 그랬죠. 문항수가 많을수록 신뢰도는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을 할 경우 다각적인 자료 수집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응답자가 응답하는 환경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는 게 있고요. 편견이 담긴 언어라든지 응답자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조사자를 사전에 철저히 훈련해서 응답자가 질문의 뜻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야 될 것입니다. 자, 제가 6가지 정도를 추천해 줄 건데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9번이요. 자, 9번. 이 조사자가 여러 명이 갈 수 있거든요. 면접조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사자가 여러 명이 갈 때는 사전에 철저하게 훈련해서 응답자가 이 질문의 뜻을 잘 이해하고 면접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서로 다른 답변을 다 얻어오니까. 그래서 면접자가 조사자를 이렇게 보내서 면접을 통해서 회수를 할 때는 충분히 훈련을 시켜라. 그리고 그 질문의 뜻을 잘 이해해서 그것을 조사할 수 있게 해라. 이런 것들이죠. 자, 19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뢰도 높이기 위해서 측정 오류를 줄이는 방법 1번, 2번, 3번, 4번, 5번, 9번 정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들어갑니다. 표준화를 위해 끊어요. 수입된 자료가 정규 분포 박스, 정규 분포 곡선 아시잖아요.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표준화를 할 때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많이 말을 하죠. 그래서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첫 번째 완곡화, 두 번째 절미법, 세 번째 면적 환산법입니다. 20번 별표. 20번은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정상 분포의 모양을 갖추도록 점수를 보태거나 빼주는 방법을 완곡화라고 해요. 이는 정상 분포와 비슷하게 나왔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상 분포의 모양을 갖추도록 점수를 더하거나 빼주는 것입니다. 절미법,
편포에 꼬리가 있어요. 우리가 절미 하면은 끊을 절자에 꼬리 미자예요. 그래서 이 편포의 꼬리를 잘라내는 방법입니다. 이는 꼬리가 작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극소수일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이 꼬리를 잘라내는 방법, 절미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면적 환산법입니다. 각 점수들의 백분위를 찾아서 그 백분위에 해당되는 표준 점수인 지점수를 찾는 방법이 되죠. 그래서 면적을 환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각 점수들의 백분위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백분위를 내서 그 백분위에 해당되는 표준 점수, 지점수가 있잖아요. 그 지점수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점수는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점수를 구하고 그 지점수가 평균은 0, 표준 편차가 1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면적을 환산하는 방법이 바로 정규분포 곡선을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0번 하겠습니다. 표준화를 위해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좌우 대칭의 종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자리를 우리가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다 똑같은 지점이 바로 여기 딱 가운데 이 지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꼬리가 되는 거죠. 편포, 꼬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완곡화하는 방법입니다. 완곡화. 여기 곡선이 있잖아요. 이 곡선이 급첨이 되면 안 돼요. 너무 완첨이 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완곡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완곡화하는 방법, 거기에 보면 정규 분포 모양을 갖추도록 점수를 보태거나 더하거나 빼는 방법, 그렇게 해서 정규 분포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미법입니다. 자, 여기는 좌우 편포에 꼬리를 자르는 것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꼬리가 작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꼬리가 작은 경우 편포의 꼬리를 자르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면적 환산법입니다. 자, 면적 환산법, 이거는 이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각 점수의 백분위 구하고, 그 백분위에 해당하는 표준점수 지점수가 있잖아요. 그 지점수를 찾는 겁니다. 백분위에 해당하는 표준점수인 G스코어, G점수를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면적 환산법이라고 합니다. 자, 표준화를 위해서 정규 분포에 벗어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 세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 완곡화, 절미법, 면적 환산법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20번 내용까지 했고요. 자, 21번 내용을 보니까 지필검사에서 평정이 요구되는 관찰 또는 면접할 때 채점자나 평정자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의 유형입니다. 여기에서 평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평정의 오류라고 해요. 평정의 오류에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 지필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평정이 요구되는 관찰이라든지 면접을 할 때 채점자, 평점자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 유령인데, 우리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 오류를 측정의 오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평정의 오류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중앙 집중 경향의 오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상의 오류, 후광효과, 연세와 경향의 오류라고 합니다. 관용의 오류는 관대화의 오류입니다. 논리적 착오의 오류, 대비의 오류, 근접의 오류, 표준의 오류 7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4가지 이상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4가지 내지 5가지 정도. 자, 여기 보면 중앙 집중 경향이란 게 있죠. 평정의 결과가 중앙에 집중됨으로써 변별성의 문제를 보이는 오류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가 양극단이고 가운데가 보통이다잖아요. 보통이다에 다 체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평정의 오류 중에 하나인데, 중앙 집중 경향의 오류라고 합니다. 인상의 오류입니다. 평정자가 어떠한 측면을 기준으로 처음 문항에 대해 좋게 또는 나쁘게 평가한 것을 다른 문항에까지 함께 평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연세와 경향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연세와 경향. 자, 평정자가 어떤 측면을 기준으로 처음 문항에 대해서 좋게 또는 나쁘게 평가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문항에까지 함께 평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연세와 경향의 오류다, 인상의 오류, 후광효과라 하는데, 이 연세와 경향의 오류로 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용의 오류입니다. 관용의 오류는 느낌이 오시죠? 좋은 쪽으로만 계속 답하는 거예요. 평정자가 평정 대상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의 실제 능력이나 실적에 관해 관대하고 원만하게 평가함으로써 전반적인 결과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관용의 오류라고 합니다. 논리적 착오의 오류, 성격이 다른 2가지 행동 특성을, 자,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유사하게 봤어요. 이 논리적인 착오가 있는 거죠. 자, 성격에 다른 2가지 행동 특성을 끊어요.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평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대비의 오류, 평정자의 특성이 평정자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과대평가, 과소평가는 등의 객관적인 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접의 오류, 시간적, 공간적으로 근접하고 있는 평가 요소의 평가 결과들이 근접의 방향으로 서로 유사한 양상으로 보이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표준의 오류, 평정자가 표준을 두는 기준에 따라 바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평정자가 생각하는 표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 바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표준의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1번은 평정의 오류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1~2번 정도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평정의 오류는 한 1번 정도와 그 다음에 연세와 경향의 오류라고 해서 2번 정도와 관용의 오류, 그 다음에 논리적 착오의 오류 1, 2, 3, 4 정도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2, 3, 4까지 밑줄 쳐드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21번 정리했는데,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하겠습니다. 평정의 오류는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십시오. 다음 시간에 22번부터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